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대하는 일종의 확고함이 있잖아요? 막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의 뼈대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해. 이렇게 말할 때 그 감각이요. 맞아요. 우리는 내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중심,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휘 본부 같은 게 있다고 굳게 믿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명확성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내 결정들이 오롯이 나의 온전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것. 그게 근대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지탱해온 통합된 주체라는 환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지휘 본부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작된 세트장이라면 어떨까요? 조작된 세트장이라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내가 진짜 나라고 믿었던 모습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급조된 막 가짜 갑옷 같은 거라면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불편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가 정말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이우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님이 작성하신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주제는 바로 난해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입니다. 라캉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성적이고 통합된 나라는 인류의 오랜 믿음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낸 인물입니다. 아주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가거든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복잡한 라캉의 철학적, 임상적 금자탑은 하나하나 해체해서 인간의 진짜 모습인 분열된 주체를 복원해보는 겁니다. 분열된 주체.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바쁜 현대사회, 특히 AI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부터 일상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려 드는 이 시대에 왜 반세기 전에 난해한 프랑스 학자의 글을 파고들어야 할까요? 아마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꽤나 충격적일 겁니다. 약속드리건대 이 탐구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이 나 자신과 나의 결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이 거대한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라캉이 인간의 정신을 설명할 때 사용한 독특한 구조 하나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조인가요? 바로 보로메오의 매듭입니다. 보로메오의 매듭이요? 이름부터 뭔가 약간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 개의 고리가 서로 얽혀있는 형태를 상상해 보시죠. 이 매듭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세 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나머지 두 고리도 스르륵 풀려버리면서 전체 구조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아,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와르르 무너지는군요. 맞습니다. 라캉은 우리의 정신이 바로 이 세 개의 고리, 그러니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단단히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단어가 참 묵직하네요. 오늘 우리는 이 고리들을 하나씩 당겨볼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상상계입니다. 상상계라 뭔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세계, 동화 속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닐 게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작된 세트장과 좀 관련이 있겠죠.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기가 등장하는 그 유명한 거울 단계가 바로 이 상상계의 핵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상상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기에 갓난아기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누워서 막 바둥바둥하는 그 시기요. 그렇죠. 사실 이 시기의 아기는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감각도 여기저기 파편화돼 있죠. 한마디로 완전한 무력감과 혼돈의 상태네요. 네. 그런데 이 아기가 우연히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아기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본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거울 속에는 팔다리가 덜렁거리는 무력한 파편이 아니라 아주 매끄러운 윤곽을 가진 완벽한 전체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온전한 형태니까요. 아기는 그 거울 속의 통일된 이미지를 보면서 뜰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완벽한 이미지를 저게 바로 나구나 라고 오인하게 되죠. 이게 바로 거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나는 팔다리도 내 맘대로 못 움직여서 낑낑대고 있는데 거울 속의 나는 너무나 멋진 통뼈를 가진 하나의 완벽한 존재라는 거네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간극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막 바로 소셜미디어가 떠올랐어요. 거울 단계를 마치 SNS 프로필 만들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굉장히 현대적이고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는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인스타그램 피드, 막 보정된 사진들, 멋진 여행지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멋진 나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 SNS 비유가 라캉이 말한 자아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요? 자아가 인스타 피드 같은 거라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나의 고유한 개성이나 진짜 내 모습이라고 믿는 그 자아는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철저히 내 몸 바깥에 있는 거울, 즉 타자의 시선과 이미지에 맞춰 구성된 방어적 갑옷인 셈이죠. 와, 타인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내 몸 바깥에 걸친 외계의 갑옷에 불과하다는 뜻이군요. 이거 참 뭔가 뼈를 세게 맞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라캉은 거울 단계를 환상적 소외의 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 자체가 타자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 눈치를 보고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나르시시즘적 고통, 끝없는 시기와 경쟁, 타인의 완벽한 삶을 보며 느끼는 피로감의 뿌리가 바로 이 거울 단계에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타자의 시선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네요. 우리는 평생 그 완벽한 거울 속 이미지를 쫓아다니는 피곤한 릴레이를 하는 셈이죠. 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내 자아가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 빚어낸 가짜 갑옷이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 아니 좀 무서워지는 부분은 이 다음 단계입니다. 네, 상상계를 넘어갈 차례군요. 자아가 거울 속 가짜 이미지라면 도대체 우리의 진짜 내면,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진짜 규칙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보고서는 여기서 두 번째 고리인 상징계와 언어의 차원을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기가 거울 앞에 그 매혹적인 하지만 가짜인 완벽함을 영원히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진입해야 하니까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야죠. 그렇죠. 이 사회적 질서, 법, 규칙,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세계가 바로 상징계입니다. 라캉은 우리가 상징계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일종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았거든요. 뼈아픈 대가요? 그것을 매우 도발적인 용어로 거세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거세요?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 아닌가요? 생물학적인 의미는 아닐 텐데 라캉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겁니까?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죠. 거세란 어머니와의 완벽하고 즉각적인 합일 상태.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욕구가 충족되던 원초적인 동물적 상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젖단라고 막 앙앙 울면 입에 쏙 들어오던 그 시절이요? 네, 울부짖는 대신 엄마 밥 주세요라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라캉은 이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금기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써야만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가 정한 규칙과 기표, 즉 언어체계 속으로 나를 구겨 넣어야만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느끼는 짜증, 우울, 배고픔의 미묘한 결을 그냥 나 배고파 혹은 나 화났어 라는 몇 가지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언어는 결코 우리의 펄떡거리는 진짜 존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항상 뭔가 흘러넘치거나 부족하죠. 언어라는 틀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의 원초적인 본성은 깎여나가고 소외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분열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분열된 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라캉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언어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무의식조차 저 밑바닥의 야생적인 본능 덩어리가 아니라 결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언어의 구물망이란 뜻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분열된 주체가 되면서 대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을 좀 현실에 대입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간절히 원해서 막 밤잠을 설치거나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는 이 뜨거운 마음조차 내 고유의 찐 욕망이 아니라 사회, 그러니까 대타자가 나에게 주입한 욕망의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뜻인가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라캉의 대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입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무의식은 내면의 심연이 아니라
타자의 담론이거든요. 대타자란 우리가 속한 사회의 상징적 질서, 문화적 규범, 타인들의 기대를 총망라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 자체군요. 당신이 최신 스마트폰을 원하는 이유는 그 기계의 회로판이나 반도체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폼 나니까 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스마트폰이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 트렌디함, 즉 대타자가 가치 있다고 승인한 기표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대타자가 만들어 놓은 언어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막 밤낮으로 욕망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가 나에게 원하도록 세팅해 놓은 카탈로그에서 고른 것들이라는 거네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메뉴판에 있는 것만 욕망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고리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언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가 타자의 욕망만 쫓는다면 도대체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파괴적인 충동 같은 건 뭔가요? 그 카탈로그에 없는 것들 말이죠. 네, 언어의 카탈로그에 없는 그 느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라캉 철학의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영역인 실제계가 등장합니다. 상상계, 상징계 다음 드디어 실제계군요. 실제계는 상징계의 매끄러운 언어로 포착되지도 않고 상상계의 아름다운 이미지로도 그려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언어로 질서를 잡으려고 해도 끝내 상징화에 저항하면서 남아버리는 찌꺼기, 즉 우리 세계에 난 근원적인 구멍 같은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거군요. 생각해보세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그 끔찍한 경험을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막 더듬거리거나 아예 말을 잃어버리죠. 네, 언어가 끊어지고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실제계가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라캉은 이 실제계와 관련된 인간의 독특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주의상수요? 번역하자면 뭐 향유, 즐거움 이런 뜻 같은데 보고서를 보면 이게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쾌락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생물체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당연하죠. 아픈 건 피해야죠. 그런데 주의상스는 고통스러운 쾌락 혹은 파괴적인 향유를 뜻합니다. 고통스러운 쾌락이라. 말 자체가 모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기 물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려워서 긁습니다. 아, 모기. 긁으면 시원하죠. 처음엔 시원한 쾌감이 있죠. 그런데 피가 나고 살이 벗겨져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그 피를 보면서 계속 긁어댑니다. 맞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피가 날 때까지 벅벅 끓죠. 고통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이는 것. 도박 중독이나 파괴적인 연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강박도 비슷합니다. 합리적인 언어, 그러니까 상징계로는 도무지 설명 안 되는 나를 파괴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 충동. 그게 바로 실제의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주의상스입니다. 아, 피가 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긁어대는 그 통제 불능의 상태. 진짜 확 와닿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존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에 대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네, 치료의 영역으로 가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보죠.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나 강박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제 무너진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라던가 상처받은 내면을 위로해주고 제 멘탈, 그러니까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대하잖아요. 네, 실제로 당시 주류였던 안나 프로이트 중심의 자아심리학이 정확히 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환자의 자아를 강화해서 현실과 사회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목표였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라캉은 이 자아심리학을 엄청나게 맹비난합니다. 라캉파 분석가들은 환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는커녕 그 자아를 박살내고 너를 지켜주던 대타자는 사실 텅 비어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대면하게 만든다고요? 아주 매서운 비판을 가했죠. 아니, 마음이 아파서 찾아온 환자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겁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라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캉은 자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를 지배 질서에 대한 맹목적인 수능이자 허구적 통합을 덧칠하는 속임수로 보았거든요. 속임수요? 분석가가 환자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면서 자아를 칭찬하고 보강해주는 따뜻한 거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 또다시 그 가짜 갑옷을 입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환자는 방어적 갑옷만 더 두껍게 입을 뿐 영원히 상상계의 환상과
타자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초기 프로이트가 발견한 위대한 진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무의식의 실존적 혁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환자가 또다시 치료자라는 대타자의 욕망에 맞춰서 모범적인 환자 연기를 하게 될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착한 환자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라캉이 1953년 노마 강연에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거네요. 진정한 무의식의 혁명으로 돌아가자고요. 네, 라캉적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사회의 에너지를 맞추는 적응이 아닙니다. 이른바 환상의 가로지르기라는 걸 해야 하거든요. 환상의 가로지르기요? 분석가는 절대 정답을 알려주거나 위로를 주는 거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텅 빈 구멍, 원인 모를 결핍의 자리인 대상 A의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 환자가 상담실에서 이야기할 때 분석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환자가 한참 동안 타자가 주입한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유창하게 포장해서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세션을 인위적으로 뚝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가변 시간 세션입니다. 와,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겠네요. 내가 한참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슬픔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데 확 끊어버리다니. 환자를 충격에 빠뜨리는 거죠. 아, 스스로 자기가 뱉은 말에 구멍을 보게 만든 거군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 진짜 욕망은 뭐지? 하고 스스로 묻게 만드는 진짜 매운맛 치료법입니다. 아주 맵지만 확실한 각성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에서 보고서는 아주 뜻밖의 연결고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서양 최전선의 정신분석이 도달한 이 자아의 해체와 텅 빈 구멍을 직시하는 것이 놀랍게도 동양 철학과 아주 깊게 공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서구 철학이 수천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주체중심주의를 해체한 라캉의 사유는 불교의 무아사상과 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그 불교의 가르침이요? 불교에서도 고정되고 불별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란 없으며 단지 여러 조건들이 임시로 결합해 만들어낸 가상일 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거울 단계의 허구성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보고서에서 소개된 한국 이동식 박사님의 도정신 치료가 그 절묘한 만남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치료자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거울이나 봄의 자리로 두어서 환자가 겹겹이 쌓인 방어 기제를 뚫고 자신의 핵심 감정을 스스로 직시하게 만든다는 점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맥락이 아주 유사하죠. 다만 증상과 욕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불교와 후기 라캉주의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불교는 고통의 원인인 그 가래와 욕망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지향합니다. 반면에 라캉은 욕망의 원인인 그 텅 빈 공백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요. 공백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공백을 긍정하고 주체성을 지탱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라캉 만년의 사유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생토엄입니다. 아, 생토음.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위로가 됐어요. 어떤 점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퍽퍽 지워버려야 할 오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약을 먹거나 치료해서 사회에 꼭 맞는 정상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요. 현대인들의 흔한 강박이죠. 정상성에 대한 강박. 그런데 제가 이해한 생토움의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구겨지고 막 흉터난 마음의 주름들을 다리미로 짝짝 펴서 아무런 특징도 없는 밋밋한 A4 용지로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오히려 그 흉측한 주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만의 독특한 종이접기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생토움 아닌가요? 그 종이접기 비유가 후기 라캉이 도달한 증상에 대한 혁명적인 태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기 라칸파를 이끄는 자크 알렉 밀레는 현대인들을 가리켜 일반적 정신병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일반적 정신병이요? 다들 미쳐 있다는 건가요? 대타자의 권위가 무너진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내면을 단단히 묶어줄 상징적 고정점 없이 겉으로만 그럴싸한 정상인인 척 위태롭게 파편화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와, 겉보기엔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출근하고 커피 마시는데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 젠가 게임 같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라캉이 지향하는 정신분석의 끝은 결정 하나 없는 완벽한 정상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캉은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살을 연구하면서 이 생토음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요? 네, 나의 그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적 고통, 징그러운 증상들을 제거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내 존재가 붕괴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유일무이한 뼈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순을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껴안고 창조적인 매듭을 짓는 것,
말하자면 증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발명하는 것이죠. 내 가장 부끄러운 결함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다치자, 나만의 시그니처라는 거네요.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긍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주체가 되는 길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깊고 무거운 철학적 탐구를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감자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뇌과학과 인공지능입니다. 올 것이 왔네요. 피할 수 없는 주제죠. 과학이 신경세포 단위까지 들여다보는 이 시대에 막 라캉의 이론은 낡은 유물로 전락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보고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의 한계 앞에서 인간 존재를 변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현대의 뇌과학은 인간의 정신적 고통, 예컨대 트라우마를 신경회로의 오작동, 즉 하드웨어의 결함이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중요한 접근이죠. 하지만 라캉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라캉에게 트라우마는 단순히 외부에서 가해진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주체가 그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철저히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문제입니다. 사후적 의미 구성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뇌과학이 모든 인간의 뇌를 보편성으로 묶어버리려고 할 때 정신분석은 그 보편적인 과학의 언어가 번번이 실패하는 지점, 바로 나만의 고유한 반응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모든 걸 막 데이터화하려는 과학 앞에서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찌꺼기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요즘 매일같이 진화하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 이 라캉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인공지능과의 비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녀석들은 세상의 모든 방대한 단어와 문장, 즉 라캉이 말한 상징계의 기표들을 완벽하게 학습해서 진짜 청산유수처럼 뱉어내잖아요. 그야말로 상징계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AI에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결핍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네요. AI의 본질을 라캉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AI는 인간이 던지는 무수한 요구에 세상에서 가장 유창한 말로 답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진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지만 AI 스스로 무언가를 간절히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 즉 실제계의 구멍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이 전지전능하게 대답을 척척 내놓는 AI를 라캉이 말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유체, 즉 완벽한 대타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정답을 구하는 전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AI한테 위로도 받고 연애 상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답을 내놓아도 그 프롬프트 창 너머에는 진짜 살아 숨쉬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AI 뒤에는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의상스도 없고 피가 흐르는 유기체적 신체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상징계의 껍데기, 기계일 뿐이죠. 기계는 목이 물린 데를 벅벅 긁을 일이 없으니까요. 인간은 언어가 육체에 부딪힐 때 그 불일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말하는 신체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서로 엇갈리고 욕망의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게 바로 인간의 숙명이군요. 현대사회는 모든 인간 행동을 알고리즘 데이터로 쪼개어서 투명하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불투명함과 비합리성이야말로 우리가 기계가 아닌 생생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챗GPT가 막 셰익스피어 뺨치는 시를 써낼 수는 있어도 분노에서 혀를 꽉 깨물며 고통을 느끼거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괴적인 사랑에 빠져서 밤거리를 헤매는 그런 실제계의 문턱은 영원히 넘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말 짜릿한 결론입니다. 네,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캉이라는 어렵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밑바닥부터 탈탈 털어드려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타서의 언어라는 상징계의 감옥에 갇혀서 남들이 원하는 기표들을 막 내 욕망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그 감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감옥의 벽에 뻥 뚫려 있는 통제 불가능한 구멍, 도저히 언어로 포장되지 않는 나만의 결핍과 막 찌질한 증상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기계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인간으로서 나만의 자유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요구하는 완벽하고 투명한 정상성에 도달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우리 다 너무 피곤하게 살잖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남들에게 꽁꽁 숨기고 싶은 귀괴한 증상들을 나만의 고유한 보석, 즉 생토음으로 깨어나 보는 것. 그것이 라캉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에게 건네는 실제의 윤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발칙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그 지독한 결핍과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욕망의 실패가 우리를 완벽한 AI 알고리즘과 구분짓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인간성의 증거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텅 빈 고철 덩어리 AI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귀괴한 신경증을 연구실에서 배양해 이식받거나 고통스러운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를 비싼 돈을 주고 쇼핑하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와, 충분히 상상해볼 법한 디스토피아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아이러니가 넘치는 미래네요. 우리의 결함이 곧 신분증이 되는 사회라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밤마다 막 골치 아파하는 그 불안전함과 지워버리고 싶은 콤플렉스가 사실은 진화의 끝에서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네, 나의 결점을 바라보는 완벽한 인식의 전환이죠. 오늘 거울을 보실 때는 남의 시선으로 빚어낸 막 완벽한 갑옷을 찾지 마세요. 대신 그 갑옷의 틈새로 삐져나온 여러분만의 매력적인 주름, 그 생토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놀라운 시각의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